첫째 시간 들어보니까 정보가 국가 정보학이 할 일이 되게 많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탁탁탁 정해져 있어. 근데 여러분들 정보 사회로는 뭡니까? 이 지구가 생기고 난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공부해야 되잖아, 그죠? 정보 사회로는 그만큼 범위가 무한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보사회론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엑기스를 찾아줄 것인가 아주 고민하고, 전에 한번 내가 그 국가정보 정보직에 합격하신 분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근무하는 지역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저 정보사회론 공부 어떻게 해서 물어봤거든. 근데 나한테 하루는 그 파일을 들고 와서 이 꽂는 거 있잖아요. 종이 한 장씩 A4지 꽂는 게 이만큼 두꺼워, 이만큼. 그래, 너 이거 다 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만큼 범위가 다양하고 넓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보니까 정보사회론 많이 향상됐더라고, 점수가. 전에 몇 년 전에는 그야말로 과락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국가정보학도 그랬지만은 과락이 나와가지고 작년에 전반적으로 작년 후반기에 이제 그 정보직리를 많이 뽑았잖아요. 작년 후반기에 12월 달에. 이유가 뭐겠어요? 과락이 많이 나와서 그래. 과락이. 정말해서 40점 이하가 많이 나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면접도 못 보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는 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또 점수가 이제 반영이 되죠, 그죠? 면접이 면접 50% 그 시험 50%라는 거, 그거는 그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에서도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나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법령 속에 있는 조건을 제시를 안 하고 그냥 앞에다가 공문 앞에다가 50 플러스 50 이렇게 놨더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국어나 정보사회론이 다른 거 다 합쳐가지고 그걸 백분율로 다시 해가지고 100점 해놓고, 그 다음 면접 100점 해놓고 두 개 합해가지고 그거 50점 해가 합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면접 준비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더라. 오케이, 그거는 또 다음에 가면서 또 할 이야기고. 자, 이제 먼저 나오는 게 국가정보입니다. 국가정보는 개념 자체가 국가와 학자별로 대단히 다양하다. 이게 제일 큰 전제입니다. 전제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정의를 내린 분, 학자들. 우리나라 사람 이름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 교재들마다 이 사람들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왜? 내 스스로 내리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왜? 내가 갖고 있는 근거가 없다. 내가 만든 정의라라고 내놨을 때 누가 알아주겠느냐 하는 거야.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다 뭐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 안보나 먼저 나와도 국가 안보, 국가 안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뭐냐면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게. 그러면은 뭐다?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면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는 뭐다? 정보는 수집하고, 첩보를 수집하고,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다음에 뭐 분석해서 종합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 생산하다. 생산. 요런 걸 해가지고 이 생산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공한다는 말은 결국은 지원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것 스타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뭐다? 슐스키, 리첼선, 로엔탈 이 사람들 이름 여러분들 다 외워야 돼.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했는지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무슨 소리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은 아는 거야. 그 내용 자꾸 알면 머리 아파. 알려고 하지 말라고. 슐스키 나오고 리첼슨 나오고 로엔탈 나오고 켄트 나오더라. 이 켄트는 뭐냐면은 미국 정보의 아버지라 그래. 켄트 같은 사람은 최초의 국가정보학에 관련된 책을 쓴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1940년대. 그래서 여기 나오고 그다음 국가안보법에도 나오고 클라우제비츠. 이 클라우제비츠는 뭐다? 전략가죠. 전략가하면서 여기 정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놨다. 여기 보면 교재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허만 씨도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지? 다음 제니퍼 심서, 잭 데이비스, 마이클 로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많이 언급되는 사람 순서대로 써놓은 거야. 그 중에 이 사람은 군과 관련되다. 클라우제비츠. 그래서 가끔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군과 관련된 사람은 문제 한번 내야지 라고 생각할 때 클라우제비츠를 집어넣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많이 활용되는 언급이 되는 분이 리첼슨이 많이 언급이 돼. 리첼슨이 뭐냐면 지금도 리첼슨 책을 많이 보고 있거든. 지금 우리 학자들이 보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 슐스키, 리첼슨, 로엔탈, 켄트예요. 그 다음 뒤에 가면은 허만하고 또 누가 있지? 위너 이런 분들이 쓴 책을 많이 본다. 그리고 이 미국에는 옛날부터 이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대학교 그 아이비리그 있죠. 아이비리그는 뭡니까? 동부 지역에 있는 유명 대학들이잖아, 전부 다. 그 대학들에서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아예. 우리나라에도 건국대학교 있죠. 국가정보학과가 아마 건국대에 있을 거야, 아마. 오래돼서 벌써 한 10년 됐을 거야, 아마.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보다 깊이 있게 공부는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내용들이 대부분을 보면은 또 이는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역사학자들. 켄트도 역사학자. 미국은 정보 분석가를 누구를 많이 쓰냐면 역사학자를 많이 써요. 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현실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현실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의 결과, 원인과 결과를 알므로써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을 많이 정보 분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정보의 필요성. 물어볼 거 없죠?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그래도 국가정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전략경보. 조기경보라는데 조기경보가 이제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조기경보가 뭐다? 전략경보라는 거예요. 전략이 있고 우리는 또 전술이라는 게 있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떤 책에는 보면은 이걸 갖다가 쓰지 마세요. 이걸 영어로 쓰면은
뭐야? strategic surprise죠. 그다음에 tactical surprise 하면은 전략적, 그다음에 이거는 전략적 전술적이죠. 그런데 surprise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군사 용어로 이게 바로 이제 기습이에요. 기습인데 이제 일부 어떤 학자분들은 이 충격이라고 써놔서 밖에서는 그래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국가정보학이고 여러분들은 군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6.25 당한 게 뭐다? 무슨 기습이다? 전략적 기습을 당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전략적 기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략적 경보를 내려줘야만이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전략과 전술. 전략은 뭐냐면은 이렇게 전혀 내가 몰랐어.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뒤통수 한 방 맞아버린 거야. 이게 전략이고, 전술적으로는 항상 서로가 알력이 있는 걸 서로가 알아. 저 새끼 저거 언젠가는 나 치겠지. 항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냐? 전방에 이래 휴전선이 이래 쭉 되어 있잖아. 그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보면은 전반적으로 북한이 전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관한 이런 전략적인 조기 경보를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갖고 있다? 글 좀 잘 써라. 징후경보 목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것들이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24시간 아니 72시간 내에 전쟁할 것 같다 아니면 48시간 이내에 할 것 같다 아니면 12시간 내에 24시간 이내에 전쟁할 것 같다는 것을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전략적 경보로 이렇게 내려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전쟁을 안 당하는 거지. 근데 요거는 뭐냐? 휴전선 그 155마일에 보면은 적도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우리도 뭐다?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다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항상 생각이 저놈들 언젠가는 나 한번 공격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뭐 있었다? GP에 총격했잖아. 그죠? 그거 바로 이런 전술적 기습이라는 거야 이게. 가만히 있는데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또 한 방 때려버렸네 내가. 갑자기 맞아버렸어. 이런 게 전술적 기습이에요. 아주 국지적으로 좁은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략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전략적 기습과 전술적 기습은 이걸 보고 뭐냐면 택티컬 분야는 전략적 부분 이제 스냅샷은 이게 스냅샷이라고 해가지고 스냅샷이 아니고 샷.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략 정보, 전술 정보로 또 변해가는 거야. 나중에 이제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만 스냅샷이라는 말도 전술적 충격에서 전술적 기습에서 하는 말이 있다. 그 정도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오늘 머리 아프니까 자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이제 살짝 맛을 봤죠. 그런 것도 나중에는 뭐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 저게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우리가 군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대치 상태, 우리는 전쟁이 안 끝났단 말이에요.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조기경보다 국가정보에서. 그다음에 국가정보는 본래 이런 게 있어. 비밀. 그리고 항상 어떤 합법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국가정보를 사용하는 거야. 그다음에 전방위적인 뭐냐?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기술 뭐 사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방위적이다. 전방위는 뭐다? 전 방향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보의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정보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정보 활동, 정보 처리 순환 단계가 있고 방첩 활동, 비밀 공작 활동. 그러니까 뭐다? 정보 활동.
자, 정보 활동을 보면은 사실은 다 정보 활동이야. 밑에 거도. 그러니까 이 말을 안 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다 하면 정보 수집, 그다음에 정보 분석. 어떤 분들은 요걸 다 합해가지고 요것도 하나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 이렇게 정보 활동이라고만 표현을 해. 근데 사실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다? 그 다음에 비밀 공작, 그 다음에 방첩. 활동은 뭐 써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보 활동 영역이에요, 영역. 또는 분야. 정보 수집에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비밀 공작 활동하고 방첩 활동한다. 요걸 그래가지고 4대 활동 분야라고도 이야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나 묶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활동, 비밀 공작 활동, 방첩 활동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 수집, 정보 분석, 비밀 공작, 방첩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이 정보 수집이나 정보 분석은 뭐냐면은 가장 기초적인 정보 요구로부터 정보 수집, 정보 처리, 분석, 생산, 배포 이 단계를 거치는 요 순수하게 정보 생산 활동을 하는 부분을 정보 활동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는 완전히 별도의 활동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로 총상 구분을 한다. 국가 정보 활동을. 필요한 이유 뻔하죠? 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러한 국가 정보 활동이 필요하다. 그죠? 자, 영역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거고. 자, 그다음 여기 이제 또 나오죠. 이렇게 리첼슨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왜? 이 리첼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가 정보학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반도 마찬가지로 정보 수집, 정보 활동을 정보 수집, 정보 분석, 방첩, 비밀 공작 활동 이렇게 나눴다. 그죠? 그래서 수집은 콜렉션, 분석은 애널리시스, 방첩은 카운터 인텔리전스, 공작 활동, 커버렉트 액션. 자, 이제 영어가 막 나온다. 그죠? 국가정보학에는 영어를 외워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뭐 영어 시간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상식. 근데 시험 문제 자체가 질문은 한글로 해놨는데 1, 2, 3, 4번 지문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많단 말이야. 우리 이제 국가정보학은. 그러니까 영어를 이런 거는 이제 뭐 저절로 외워져.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약어를 나오면은 C, T 막 이래 나온단 말이야. C는 카운터 인텔리전스. 그죠? T는 테러리즘. 뭐 또 CT는 두 개 묶으면은 카운터 테러리즘. 이러면은 대테러. 그죠? 방첩. 두 개 다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약어가 엄청 많이 나와. 그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C는 카운터 인텔리전스 또는 카운터 그냥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카운터 뒤에다가 테러리즘이 나오고 아니면 인텔리전스. 이러면은 대테러가 되고 이러면은 방첩이 되고. 근데 방첩인데 요 카운터 인텔리전스를 우리 군에서는 이것도 방첩이라고도 하면서 대정보라고 했는데 왜?
카운트가 대자거든. 한국말로 쓰면 대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정보. 그래서 뭐야? 전방에 가면 대침투 정보과가 있죠. 안 가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고. 그래서 대침투 정보과가 있고 조금 간첩과 관련된 기관처럼 하는 데는 다 방첩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는 작전적인 측면에서는 대정보라고 이야기해요. 대정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필수적이다. 왜? 이 국가정보학 교재 자체가 거의 다 영문에서 번역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정보, 외국 해외적, 특히 미국 국가정보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보 공동체라는 게 뭐 정보 공동체는 정보기구가 전체를, 그러니까 미국에 17개가 있단 말이야. 정보기구가. 그 전체를 IC라고 그래. IC,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해가지고 정보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가 17개인데 핵심이 ODNI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7개라고 공식적으로 써놓고 독립기관은 이 ODNI와 CIA가 2개가 있다. 우리 17개 중에. 라고 해놨는데 거의 모든 우리 지금 현재 국가정보학 교재에는 16개라고 써놨다. 정보공동체는. 16개고 CIA만 독립기관이라고 써놨단 말이야. 근데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 아니다. 17개야. 이 중에서 독립기관은 ODNI와 CIA라고 명시를 해놨어. 그 홈페이지에. 그런데 우리 교재들에는 그걸 그렇게 안 써놨다는 거예요. 왜? 홈페이지를 안 보고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로 질문 많이 받아서 그 말 했다가 내가 성질나서 아예 Q&A에다가 영문 그대로 올려놔서 네가 해석해서 보라고. 내가 영문 해석한 거 믿기 싫으면은 너가 영어 해석한 거 보라고. 영어 해석해서 보라고. 정말 짜증난다. 그런 생기면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 돼 있는 걸.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기다렸지. 요거 시험 문제만 내봐라. 근데 안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독립기관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이 자체도 말이 나오는 거야. 이제 이게 독립기관이냐 아니냐고. 이 독립기관 아니야. 대통령 직속이야. 우리나라는. 미국은 그림 그리면은 대통령 밑에 직속기구 그리면 그 ODNI와 CIA는 없어요. 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함부로 타치 못하는 거야. 그 기관들은 완전히 주어놨기 때문에 그 독립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학문이다. 학문으로 가보자. 왜 국가정보학이 나왔느냐 하면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활동을 학문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구들이 정보활동을 하는데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정보원 하나만 생각하시지 말고 미국에 있는 17개 정보기관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17개 정보기구들 중에서 특히 이제 위험한 짓을 하는 그 기관들이 뭐예요? CIA죠. CIA는 뭐한다? 인간정보잖아요. 인간정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인간정보를 하면은 비밀 공작을 하죠. 그러니까 위험한 짓을 하면은 뭐다? 암살하고 폭파하고 남 나라 가서 뒤집고 막 이 짓을 한단 말이야. 이 인간정보들이. 그러니까 이 인간정보 하죠. 그 다음에 FBI도 뭐다? 국내 방첩 활동하죠. 이게 또 사람과 관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야? DEA라는 게 있어. DEA. 마약 단속국. 이것도 위험하죠. 마약 단속하니까.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그 정보기구들이 뭘 한다? 적법하게 사람을 뭐 신문하고 감금하고 그다음에 체포를 하고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를 학문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는 거야. 그건 뭐냐? 법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법이 제대로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처벌은 어떻게 하는가? 잘못했을 때 그런 것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정보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이제 정보 학문적인 연구가 시작되고 처음에 시작된 것은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됐죠, 그죠? 그리고 통상 국가정보학이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들은 사건 터졌을 때, 사건이. 정보가 가장 발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 났을 때죠.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정보 엄청나게 발전했지.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더욱더 발전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있다가 이제 냉전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냉전 시기에는 정보가 무지무지 바빴죠. 정보 활동이 바빴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정신이 해이해진단 말이야. 국가정보 기구들도 목숨이 깔딱깔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야 국가정보기구 내가 말이야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너희들 지금 이런 거 준비 안 하면 너 없어지겠어 하면서 툭 던져주고 자료 하나씩 던져주죠. 그러면은 국가정보기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우리 이 일을 해서 살아남자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9.11 테러 일어났죠. 9.11 테러 일어나고 나서 국가정보활동 연구가 또 활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건 나고 나면은 왜? 사건의 원인을 항상 파악하잖아요. 그죠? 조사단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과거에 이제 보면은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에서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 그 다음에 뭐 이란 콘트라 사건, 이러한 사건 9.11 테러까지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냐면은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데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게 뭐냐면은 야 정보기구 니들 이거 알았어 몰랐어 이거부터 제일 먼저 조사하는 거야. 알았으면 자료 내놔 봐. 그래 이랬던 너 이거 누구한테 알려줬어? 누구 정보기구와 협조했어? 안 했잖아. 봐. 너희들이 잘못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냐? 너희들이 협조 안 한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파악하잖아요. 그죠?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서로 알력이 있었다. 알력. 내가 이 정보를 주면은 저놈이 그걸 갖고 이용해 먹기 때문에 안 줘. 9.11 테러가 그래 일어난 거야. 자, CIA에서 갖고 있는 정보, FBI에서 갖고 있는 정보, INR, 저 국무성에서 갖고 있는 정보, 그 다음에 DHS, 국토안보부에서 갖고 있는 정보, 다 그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았더라면 9.11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만 갖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CIA는 자 테러리스트들이 요런 놈들이 지금 테러리스트가 있어 이랬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DHS는 뭐다? 국토안보부에서는 요런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비행사 그 교육을 받았어. 언제 와가지고 그렇죠? 받았어. 근데 그놈이 CIA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에 있는 놈들이 받았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안 됐죠. 자, 왜? 따로 국밥이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이 하고 그다음에 FBI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국내에 이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묶었더라면은 자, 이거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바짝 긴장해가지고 전부 다 항공기 안전도 다 이제 검역도 강화하고 했겠죠.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야. 바로 그런 식으로 서로 협력이 안 돼서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생긴 게 뭐야?
DNI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야, CIA, 이제 본래는 이 16개, ODNI 생기기 전에 16개 정보 공동체를 CIA 국장이, 국가정보국장이라 해가지고, DC를 해가지고 다 장악을 했는데, CIA 국장이 하다 보니까 다른 기구들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잘 안 듣죠, 그죠? 네가 뭔데? 니는 CIA는 책임져. 이런 식으로 협조를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9.11 테러 끝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야, 니 DC 없어져. CIA 국장 니는 니 일만 해. 따로 DNI는 DNI 뭡니까? Directorate of National Intelligence가 국가정보국장이야 이게. 전체적으로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야. 2004년도 정보개혁국을 만들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다? 국가정보학문이 또 발전하게 되는 거야. 그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게 또 국가정보학 자료가 되죠. 자료가 돼서 발전을 한다. 네. 그 다음에 냉전 이후에는 뭐다? 이게 전에는 너무 정보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제대로 접근을 못한 거야. 근데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서서히 뭐다? 학자들이 제대로 학문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야. 왜? CIA에서도 자료를 풀어주잖아. 이제 막 풀어줘. 지금도 많이 나오죠. 1급 비밀도 막 구글 검색하면 미국 1급 비밀이 막 나옵니다. 중요 부분은 지웠지만은 그래도 1급 비밀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9.11 테러가 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자, 국가정보학 연구 범위.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세부 내용을 뭐 사실은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타이틀만 보고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국가정보학 연구 범위는 그러니까 이게 연구 범위고 대상이고 이것도 이제 책마다 표현 방법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수 없이 연구 대상이라고 쓰는 책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국가 정보 활동의 본질을 도대체 국가 정보학 활동이 뭐냐? 본질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정보 활동 영역 아까 말씀드렸죠. 4가지 영역. 그다음에 국가 정보 기구. 자, 각 나라의 정보 기구들이 어떤 게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더라. 조직은 이리 생기고 또 역사적으로 이 정보기구가 어떤 일을 처리를 했더라. 역사 자료들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해당 국가의 정보기구들을 다 연구할 수 있죠. 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 정보 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은 그러면 어떻게 변했나? 시대가 변했다. 제일 중요시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환경 변화라는 것이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속에서 국가정보기구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냉전이죠. 이 냉전이 기점이 됩니다. 주로 냉전 이전과 냉전 시대와 냉전 이후의 국가정보기구 활동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가장 많이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에 보면, 경제정보에서 보면은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경제정보, 산업정보 활동 안 했단 말이야. 제대로 안 하고, 니들 알아서 해. 기업체 니들 알아서 해라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1989년도, 이거, 할 게 없다. 이제, 왜? 동구권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간첩 활동하러 가야 되는데 없어. 잡아야 되는데 활동하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야야야 우리 안 되겠다. 살자. 그래가지고 경제정보 활동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국가정보기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활동에 관한 법적, 제도적 여건 이런 여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그 다음에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국가정보기구를 어떻게 감독하고 있나. 지금 우리나라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외국 정보기구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이걸 그대로 연구하는 거예요. 방법은 뭐다? 제도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법률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도대체 요 기구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이 기구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따져 보는 거죠. 다 마찬가지. 정부 순환 체계도 마찬가지. 국내의 사례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다. 자, 그러면은 이 국가정보학을 연구를 했다. 그럼 도대체 네가 연구를 했으면은 그 연구 결과가 우리 국가정보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정말해서 네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거야. 그 연구 결과가 보니까 국가정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해 준다 이제. 그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만 생각하면은 저쪽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저 학자가 딱 자료 연구해가지고 국가정보기 국정원장님 이거 우리가 연구했는데 이대로 좀 하시오 이러면 놀고 있네. 그죠? 네가 뭔데? 우리는 어림도 없는 거야 이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가능해요. 왜? 학자들의 의견이 이렇다. 우리 제도적으로 바꾸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작아. 너무 작고 너무 전문성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안 돼.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가능하죠. 그다음에 건전한 비판. 비판은 해야 돼. 비판. 근데 저걸 과거에는 저게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 왜? 그냥 비판만 하느냐?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틀려. 건전한 비판이에요. 그런 맹목적인 비판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학자들이 연구하는 목적이 건전한 비판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해놓고 한다. 대안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죠? 건전한 비판은 항상 대안이 따라다니죠. 그죠? 그 다음에 합법적 국가정보 활동이도 뭐 위에 체계적인 국가정보 활동이나 비슷하죠. 합법적. 왜냐?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라.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구들이 제대로 법을 잘 안 지키더라. 그러니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어떤 제안을 하죠. 바로 그런 게 연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연구를 통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해외에 많은 정보기구들이 이루었던 업적들을 낱낱이 분석해가지고 제공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고, 이 사례를 통한 발전 방안 제시하는 거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그 이스라엘에서 킴 여프로 전쟁이라고 해서 여프로 맞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리아와 이집트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을 때 그때 대통령 메이어 수상하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구하고 군사정보기구 이 세 개가 뭐냐면은 제대로 정보를 알고도 서로 공유를 안 해가지고 기습을 당했어요 그때. 그런 것들도 뭐냐면은 이런 사례 연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항상 서로 정보를 공유해라 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 연구가 늦게 시작된 이유는 뭐냐? 사실은 과거에는 냉전 이전에 그죠? 특수하잖아. 이 조직들은 특수해서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죠. 말을 붙이도 못했죠. 감히 어디 말을 붙여? 뭐 학자들이 목숨 걸고 하나?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그리고 정보기구 자체가 비밀이야. 뭐 그걸 비밀을 연구를 하려고 그래. 비밀은 연구하는 거 아니야. 너 모른 척 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려. 그렇죠? 그래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자체도 마찬가지 비밀이고 또 국가 권력기구의 종속기구죠. 그래서 내가 해외 정보 활동도 하지만은 내가 이제 막 정부 수립해가지고 또 네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내 방식대로 이끌어 가는데 내 방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어. 근데 그 많이 있는 사람이 자꾸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위태로워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반대하는 우두머리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면은 그 조직이 와야 되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예 건드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학자가 과거에 무슨 누구 대통령 시절에 국가정보원을 비판하는 글을 하나 썼다. 없어지겠죠? 소리도 없이 사라지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냉전 종식 및 동구권의 민주화. 이거는 늦게 시작된 것보다도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저게 동구권이 냉전 때는 뭐예요? 학문을 할 수가 없는 게 냉전 때는 오로지 정치 군사적인 분야만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동구권에서 뭐다? 민주화를 공산화 러시아가 구소련이 동구권을 또 유럽을 공산화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정보 기구들은 전부 다 그걸 막기 위해서 유럽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활동에만 주로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연구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그 당시에는. 자, 그러면은 이 국가정보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국가 안보는 또 뭐냐? 자, 국가 안보는 경제력, 외교력, 전력 투사, 정치력의 사용을 통한 국가의 생존성을 유지하는 데 또 요구되는 사항들이다라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유지하는 거죠.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국가 안보 개념이 변화가 있었다. 개념 자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이 개념이 발전이 됐고, 처음에는 국가 안보라 하면은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근데 지금은 뭐다? 경제가 더 세졌죠. 경제가 세졌다. 근데 이 국가정보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냉전이 문제가 되는 냉전이 끝났다 해서 우리나라 냉전 끝났나? 안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함부로 그걸 접근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런 체제가, 냉전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대체로 전반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많다. 그래서 요새는 미국 같은 데는 거의 경제전쟁하죠. 중국하고도 거의 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하는 게 주로 경제전쟁하고 있죠. 군사전쟁은 잽이 안 되죠. 미국은 항공모함이 10척이 넘죠. 항공모함이. 중국이 이제 한 척 건조하고 또 한 척 건조하고 이제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잽이 안 되니까 뭐다? 경제전쟁을 하는 거지. 경제전쟁을 어떻게 한다? 중국은 야금야금 미국 걸 다 빼먹는 거고, 미국은 뭐다? 자기 나라 기술을 안 뺏기는 게 목적이고, 이런 식으로 경제전쟁이 변하고 있다, 안보가. 자, 국가 안보의 종류. 이 안보의 종류도 이제 좀 전에는 조금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어. 근데 보면은 군사안보, 경제안보, 그 다음에 생태안보, 그 다음에 사회안보, 사이버안보. 전에는 사이버안보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사이버안보까지 포함되고 있다. 사이버안보는 지금 현재는 사이버안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별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사이버안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일 핵심은 어디냐면은 한국전력이야. 한국전력이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 그랬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철도 스톱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교통 신호등 다 스톱이죠. 그 다음에 수돗물 생산 못하죠. 가스 공급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 하나만 없애버리면, 하나만 사이버 공격해버리면. 근데 그걸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과거에 한번 공격 당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발표 안 했죠. 나는 우리 국군 사이버 발전 협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몸을 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협회를 만들 때 그 사례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격 당했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커질까봐 크게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협은 당연 건 이제 발표했죠. 그건 일반적인 거니까. 국가 기반 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은 그거는 진짜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공격을 주로 목표로 하는 그 테러 단체들은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반 시설. 처음에는 뭐 금융업계 마비시켰다가 그 다음에는 뭐 가스나 뭐 또 다른 분야 했다가 교통 분야 했다가 마지막에 나라 전체를 마비시켜 버리는 이게 작전입니다. 그게 이제 파이어 세일이라는 그런 그 테러 공격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사이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또 나오는 거는 이제 이게 저 생태죠. 이게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일어났던 우리 에볼라라든지 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저는 뭐 과거에는 뭐 그냥 의사들이나 뭐 이 의학 분야 한 학자들이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네. 국가 정보 활동이 돼버린 거야, 이게. 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을 또 종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국가에다가 보고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하나? 그래 결국은 국가정보기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 분야. 우리 그 국가정보원에 보면 과학이라는 분야를 담당하는 데가 있다고. 과학. 바로 그런 데서 이런 것도 하게 되겠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활동의 변화. 환경. 이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뭐다? 냉전이 중심이 되죠. 냉전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정보 활동의 역사를 볼 건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